이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느낌표. 김용빈의 과소비 행각의 진짜 이유. 돈을 물쓰듯 쓰는 남자의 숨겨진 이야기. 그 남자, 김용빈. 최근 몇 달간 포털을 달군 단어는 과소비였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괴상한 코드. 수백만 원이 단숨에 빠져나간 영수증. 그리고 돈을 물쓰듯 쓰는 남자라는 낙인. 한밤중 택배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설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창살 사이로 길게 가늘어졌다. 누군가는 그를 허세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대책 없는 낭비가 라고 조롱했다. 나는 어느새 그 사람 자체를 잡아먹는 굶주린 그림자처럼 번졌다. 그러나 모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그리고 그 빛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비치고 있었다. 빽빽한 지출, 비어있는 설명. 처음 이상 조짐이 드러난 건 회계 담당자가 우연히 본 전자명세서였다. PR401, MN 1130, PR6F13 같은 라벨이 달린 결제건. 가구점 악기점 공구상 중고서점 이름 없는 인쇄소까지 거래처는 기묘할 정도로 넓고 뒤섞여 있었고 대금은 신속하게 때로는 한밤중에 송금됐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은 곧 인터넷 커뮤니티의 추리놀이가 됐다. 누구는 비밀 파티용 소품을 사는 거다 라고 했고 누구는 수상한 투자처 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김용빈은 침묵했다. 말 대신 카드가 말했다. 입을 떼었을 때 이미 여론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왜 그렇게 쓰냐? 는 질문에 후회 없다. 는 답. 이건 기름 위에 불을 던지는 격이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조금씩 문이 열렸다. 우선 PR401점. 관계자라 자처한 이는 프라제크트룸 401의 약자라고 귀뜨임했다. 오래된 상가 4층의 빈집. 모텔로도 창고로도 쓰이지 않던 흉물 같은 공간을 골라 김용빈이 직접 열쇠를 받아 석 달 만에 작은 공연실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스피커는 중고였고 조명은 낡은 극장에서 가져온 폐기 직전의 장비였다. 그러나 그 무대에서는 매주 금요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티켓 가격은 없었다. 대신 입구 테이블에 놓인 모금함에 각자 사연을 던져 넣었다. MN 1130 인미드나이트 11시 30분의 약자였다. 익명의 상담 전화. 주말에도 심야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라인. 음악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지친 어른들이, 방향을 잃은 이들이 들어볼 만한 다른 길을 묻기 위해 걸어왔다. 그 라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통신비, 인건비, 임시 사무실 임대료, 진짜 전문가를 연결하기 위한 자물료. 명세서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의 계좌는 비었다. 그러나 라인의 반대편에서 무너지는 마음들은 조금씩 버텼다.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았기에 영수증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구상의 이름을 따라가니 허물어지던 동네 책방에 철제 서가가 다시 서 있었다. 가구점 기록을 추적하니 재개발 예정지 독서실에 낡은 의자들이 새 가죽으로 갈아입고 학생들의 등을 받치고 있었다. 쇠소에서 찍어낸 건 화려한 포스터가 아니라 손때 묻은 마을 축제의 팸플릿이었다. 그가 물건을 산 곳마다 누군가의 현관등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익명 계정으로 도착했다. 그날 밤 우리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을 때 문득 낯선 남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같이 별 세어볼래요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100번까지 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비 일부가 무기명 기부로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명은 없었다.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다만 그 메일을 쓴 사람의 문장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감각이 묻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이었을까? 왜 홍보 대신 은폐였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한지는 늘어진 건반 하나가 덜컥거리는 오래된 피아노를 가리켰다. 어린 시절 김용빈의 집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그 피아노. 아버지는 연주자가 아니었다. 고단한 노동자였고 술이 고픈 밤에는 피아노 위에 영수증을 던져놓는 사람이었다. 전기료, 밀린 월세, 빚 독촉장.
그 종이들이 거실을 뒤덮을 때마다 아이는 건반을 눌러 소리를 만들었다. 언젠가 소리가 종이보다 커지기를 바라며 울쓰듯 쓴다. 는 말은 그래서 그에게 모욕이자 제사를 닮은 주문이었다. 물이 가지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틈을 찾아 스며드는 성질. 그는 돈을 흘려보낸다. 고 말했다. 단숨에 호수로 붙지 않고 가느다란 도랑을 타고 깊은 골짜기까지 데려다 놓는 방식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다. 물은 흰색이 아니라 투명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는 항의는 여전히 타당했다. 공연장에서 그는 팬들에게 마주서서 말했다. 제가 하는 일은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음악이고 나머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들의 박수가 제 선택을 정당화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박수는 곡을 위해 아껴두세요. 말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차갑다고, 도망친다고, 교만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 주 그의 밴드 베이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2년 전 팬데믹에 막바지 공연이 전부 취소됐을 때 해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버팀목이 된 건 사장님 개인 카드였습니다. 악기 할부, 연습실 임대료, 스태프 생활비까지. 저희는 지금도 그 카드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돈으로 빚진 게 아니라 시간을 빌렸거든요. 언젠가 돌려드릴 거예요. 음악으로 가짜와 진짜 사이가 새어나오자 또 다른 목소리들도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과소비 행각이 결국 미담으로 포장되는 수순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아이의 병실 창문에 별 모양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서가를 다시 세웠다는 사실도, 빈집의 벽에서 페인트 냄새가 났다는 사실도. 과 해석의 경계는 때로 종이 한 장 차이였지만 적어도 종이 한 장의 온기는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숫자를 사랑한다. 명징하고 단호하며 논쟁의 여지를 덜 남기는 언어. 그러나 인간을 설명하는 데 숫자만큼 모자란 도구도 드물다.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어디로 흘려보냈는가가 진짜 질문일 때 우리는 숫자 바깥의 지도, 보이지 않는 물줄기의 형상을 붙잡아야 한다. 그 밤,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그는 마이크를 꼭 쥐고 한 호흡 길게 들이켰다. 말하지 않은 건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연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단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오해가 커지는 걸 보면서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원칙을 조용히 공개했다. 하나, 영수증의 코드들은 모두 프로젝트의 약칭이며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 둘,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공간과 활동이 스스로 증언하도록 두었다는 점. 셋, 공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익명펀드로 돌리고 그 사용처는 관계자 몇 명이 이름 없는 사유서로만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넷, 이 모든 건 언제든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틀리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물길이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어떤 판단도 강요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과소비라는 단어가 더 이상 단순히 흥청망청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 물처럼 흘러가며 이름 없이 누군가의 틈을 메우는 지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지 용기로 부르지는 각자의 몫이었다.